이 검찰 조사를 받던 당시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우 전 수석이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밝힌 겁니다. 최근 청와대가 발표한 캐비넷 문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언론 보도 봤습니다마는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른바 청와대 캐비넷 문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 그런데 최근 검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이 직접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청와대 문건 16건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해당 문건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라고 설명하며 검찰 조사에서 문건의 작성자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문건 작성자는 다름 아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었던 현직 검찰 간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간부는 검찰 조사에서 2014년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의 지시로 작성에 관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이라면 우 전 수석이 직접 삼성 경영권 승계 등을 챙겼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일단 궁금한 게 청와대가 전 정권에 서류를 인수인계를 안 해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는 보도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게 발견이 될까요? 그러게요. 신기하지 않아요? 산타크로스 선물 같은데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하늘이 돕는다는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걸 까먹고 그냥 가지? 그러니까. 까먹은 건 아니겠죠. 일부러요? 고의적으로 누가 두고 갔겠죠. 설마 그거를 진짜요? 300건에 되는 문건을 캐비넷에다 두고 가겠습니까? 그게 원래 그 민정 라인하고 뭐 또 다른 라인? 사정? 네, 그 라인들이 쓰던 건데 현재는 민정수석실 직원들이 쓰는 곳에 자리가 부족해서 자리를 다시 재배치하려고 보니까 무거운 캐비넷이 있었다. 그 캐비넷 안에 300여 건의 문건이 나왔다. 근데 어때요? 우리 김영 대변인 춘추관 계실 때 춘추관은 사정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며칠 전에 우연히 청와대 어느 부서에 있는 분들 몇 분들하고 업무 관계로 이렇게 저녁 먹고 얘기할 틈이 있었어요. 근데 열악한 업무 환경을 얘기하면서 의자 같은 거 있잖아요. 피걱피걱 소리 나고 외부인들 오면 뭐 앉힐 데가 없고 할 정도. 그럼 총무비서관이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이제 그 부서는 그렇다 그러더라고. 그거는 제가 볼 땐 좀 이상한 거죠. 그래요? 네. 춘추관은 괜찮았던 모양이네. 이런저런 등등 잘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누가 고의로 놔뒀을 가능성이 좀 더 높겠네. 왜냐면은요. 막판에 싹 정리를 했을 그렇죠. 테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자기가 다 정리하게 돼 있죠. 결국은 그때 탄핵 국면이고 대통령 파면되고 이럴 때 일이 없기 때문에 서류 정리를 다 하고 그러니까 누가 우스갯소리로잖아요. 거기는 파쇄기를 대형 파쇄기 사고도 일을 안 한다. 파쇄기도 직무유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그럼 누가 놓고 갔을까?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어때요, 우리 김영 대변인 청와대에서 일해봤으니까. 지금 그 문서들 보면 그거는 작성자 누군지 다 확인할 수 있는 문건들이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생산자가 생산하고 접수하는 거니까 접수하는 것들이 다 이제 기록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확인하면 어느 선에서 작성되는지 다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 어저께 보니까 박수현 대변인이 브리핑할 때 보니까요. A4 용지 뒷면에 적어져 있는 메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수석 보좌관 회의 자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A4 용지가 전체는 수석 보좌관 회의에 그 배포된 자료고 그 뒤에다 메모한 거죠. 그리고 그 메모된 내용을 다시 김영환 그 전 민정수석이 비망록에 옮겨 적죠. 그래서 저의 경우는 다그치도록이라는 생생한 용어가 그때 이제 장이거든요. 그게 9월 19일인데 비서실장이 그러니까 저의 경우 이제 대리기사 남부 고발 다그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그 김영환 민정수석 빈막록에는 다그치도록이라는 내용은 없어요. 엄정 수사, 대리기사 남부 고발 철저 그러니까 수사 이렇게 생생한 말이네. 그러니까 바로 받아 쓴 거지. 받아 쓴 이거는. 거죠. 네. 다그치도록이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회의에서 김기춘이 이야기하는 걸 받아 쓰고 나중에 비망록에 이제 정리해서 요약한 거죠. 네. 그러니까 대리기사 남부 고발 엄정 수사 라고 돼 있어요. 엄정 수사. 근데 여긴 철저 수사, 지휘, 다그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어떠십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문건 속에 또 등장해. 네. 열받으시겠어요? 제가 어저께 사실은 저희가 이제 당에 그동안 현장 최고위원회를 지역마다 이제 16개 시도별로 해서 대선에 공이 있는 분들 표창하고 현장에서 최고위원회를 하는 날인데 제주도에서 이제 일 끝내고 공항
대기하고 있는데 이 뉴스를 봤어요. 추 대표님하고 같이. 그래서 추 대표께서 우병우 즉각 구속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바로 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성명서를 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차분히 저녁 때 이제 복귀를 해봤는데 17일 날 새벽에 사건이 발생하고 제가 사실은 경찰서에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 조치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18일 날 새벽에 이제 그 대리기사가 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내용의 글을 남기죠. 그러고 나서 이분이 19일 날 조사를 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저는 별로 뭐 내용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23일 날 자유청년연합에서 저를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이제 제출을 하죠. 그러고 나서 피의자로 둔갑이 돼요. 그래서 23일 날 제가 이제 영등포 경찰서에 원래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갑자기 제가 명함 빼서라는 그 말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폭행이 유발됐기 때문에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럴 수 없다. 참고인 신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피의자로 아무리 고발이 됐다고 바로 고발장을 접수한 날 무슨 피의자로 둔갑이 됐느냐라고 해서 제가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고 이후에 10월 2일 날 다시 이제 경찰에 불려가서 피의자 조사를 받아요. 19일 날 대리기사가 1차 조사를 받고 22일 날 경찰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대리기사한테 가서 명함 빼서란 소리를 혹시 들은 바가 있냐라는 주문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명함 빼서라는 말이 나오면서 사건이 키워지는 건데 결국은 이날 김기춘의 대리기사 남부 고발 철저 수사 지휘 다그치도록 하는 이 19일 날 지시가 22일 날 관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편도 그때부터 이제 키우는 거지. 종편에서 네. 이제 20일부터 하루 종일 이제 보도가 돼서 40일 동안 다루죠, 이 문제를. 그리고 이즈음에서 현재 정치인 한 분이 저한테 슈퍼 갑질했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그것이 종편에 이제 논리가 제공이 되는 거죠. 김민석 의원님의 형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셨죠. 네. 아니 제가 그때 기억이 나요. 생생하게 이렇게 보는데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 상황 팩트를 모르니까. 근데 아니 세월호 유가족들을 저녁을 먹었건 소주를 한잔 했건 아니, 늘 마음이 짠해가지고 같이 있다가 저녁 같이 먹을 사람이 죄야. 그거 아무도 신경도 안 쓴 놈들이 죄야. 나 그냥 딱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왜 저걸 갖고 마치 그렇게 같이 저녁을 하고 이런 것 자체가 뭐 문제인 것처럼 막 몰아가더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랬죠. 내가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리고 왜 저렇게 하는데 당에서 말들을 안 하지? 그땐 저는 이제 당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좀 황당하고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마 그때 통화했죠. 통화했을 네,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야 이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왜들 가만히 있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아마 그때 그런 비슷한 얘기를 저희 형님하고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형님이 어디다 이제 글을 어디에 쓰셨지? 프레시안에 쓰고 오마이뉴스하고도 인터뷰를 하고요. 하여간 그때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지금도 굉장히 고맙죠. 김윤욱 목사님 고맙고 한국일보의 서하숙 기자님이 저를 네. 위해서 이제 칼럼을 썼다가 완전히 그냥 종편에서 이지매를 당했어요. 그분도. 근데 이제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 이제 이것을 저쪽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 김기춘, 우병우 이렇게 해서 했다는 것도 문제지만은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런 상황이 딱 부딪혀서 종편이나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막 어떤 프레임을 잡아가지고 몰아가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왜 정상적으로 이렇게 됐지 하는 거를 생각 못하고 그냥 거기에 우리도 모르게 부하내동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물론 맞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선의로 왜 이렇게 세월호 이 문제를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여론에 역풍을 되게 해 하는 그런 심지어 선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잘못하면 사실은 이제 상대의 프레임에 말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 제가 보면서 지금 그 생각이 드는 게 그때 제가 아마 당 밖에 있을 때 우리 김현 의원하고 통화를 하고 얘기한 게 한 두 사안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 사안이었고 또 하나는 그 공천 때 컷오프. 이해찬 총리 막 컷오프 있죠. 이해찬 또 우리 정청래 할 때 제가 야 왜들 저러냐 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럴 때가 있어요 보면. 정치인 개인에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냐면요. 프레임을 어떤 정치인의 갑질 이렇게 몰아가잖아요. 그러면 이쪽 사람들도 굉장히 그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미지가 나쁘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싸대면은. 제가 사실은 이제 3일까지는 저를 지지하고 제가 세월호 때문에 고생한 걸 아는 많은 사람들이 격려를 해줬어요. 근데 하루 종일게 채널A, TV조선, MBN에서 그냥 돌림빵을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무방비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멘붕이 다 와가지고 그러니까 세월호 문제가 저 때문에
교착 상태에 빠지고 하여간 결국은 세월호 그 특별법을 악용하게 되는 고리로 작용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싸울 건가, 어떻게 진실 규명을 할 건가를 고민하는데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영등포 경찰서예요. 그때 제가 강신명 경찰청장 시절인데 강신명 경찰청장이 저희 쪽에다가 얘기한 건 뭐냐면 일단은 폭행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기소가 안 되는 사건이다. 그다음에 현장에 있었던 것만으로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23일 날 조사받으면서 그리고 10월 2일 날 조사받으면서 제가 기소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부지검에 이제 송치가 돼 있잖아요. 제 사건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영등포 경찰서장과 수사과, 그다음에 서울경찰청장 요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저를 기소했는지를 따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종편에 하루 종일 이 보도하게 된 배경 저는 알고 있어요. 당시에 청와대에서 지시가 내려갔어요. 종편에 전화를 해서 이 문제를 왜 안 다루냐, 왜 세게 안 다루냐라고 했고 그게 홍보수석실의 관계자예요. 그러고 나서 이것이 막 증폭이 되거든요.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우병우 이제 민정비서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제 이것이 이제 저는 이후에 다뤄야 되는 거고 특히 김기춘의 권력 남용이죠. 직권 남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시를 해서 결국은 정치인의 정치 생명을 끊은 거니까 이제 이 문제까지 해가지고 좀 들여다봐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는 거죠. 최소한 보상을 받거나 이런 방법은 없어요? 민사소송이에요. 민사를 해야 되겠죠. 민사요. 민사를. 이게 거기서 권력 이제 남용으로 유죄가 인정이 되면 민사소송을 할 수 있어요. 민사를 해야 누가 되고. 상대로? 김기춘요. 김기춘? 네. 어디 구석구석에 있는 것들은 다 뒤져서 아까 말씀하신 목록 이런 거 다 파쇄했을지 모르겠는데 덩그러니 놓여 있는 주요 문서를 내 것이 아니면 이게 거기서 일하는 행정 직원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여기 이렇게 아이고, 한 자기 거 다발이 말고는 있는데 마음대로 쓸 수 없으니까. 그러다가 그거를 행정요원 책상에 집어넣고 대략 잠궈버리고 시간은 이제 데드라인이 다가온 거죠. 이거 후다닥 하고 이제 갔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다 기록물로 통으로 지정. 근데 이게 황 대행이 직접 다 할 일이 아니잖아요. 뭐 본인이 돌아다닐 수는 없을 테니까. 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다 없애고 나갔다고 했는데 나만 돌아다니는 거 다 검열 다 찍을 수는 없으니까. 내부 검사 못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들고 다닐 수 있게 체크할 수는 있잖아요. 이게 첫 번째 가설이고 두 번째는 저는 두 번째가 유력한데 그게 의인 가설 그리고 내부 제보자 가설인데 저는 박근혜 정부에서 그 정무수석실이건 아니면은 이게 민정비서관실이건 이랬던 많은 직원 중에 다수가 적지 않은 복수의 사람들이 이건 부끄러운 행위 아닌가? 이건 문제 아닌가? 공직해본 사람들은 이게 문제라는 건 거의 다 알았을 거예요. 그 중에 나는 이걸 용기를 내서 내가 고발하거나 제보하지 못하지만 다음 정부가 청와대를 접수하면 이걸 꼭 좀 발견해 주기를 하고 묻어놓은 자료, 파쇄기에 집어넣지 않은 덩어리가 여러 덩어리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의인가설이란 말이 있는 말이에요? 만들어낸 말이에요? 만들어낸 겁니다. 오늘 굉장히 어려운 말 많이 쓰시네요. 애를 많이 있어 쓰시는 보이려고 것 하는 같아요. 겁니다. 네. 근데 조 변호사님, 제가 예. 재밌는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고 네. 그다음에 그 화면에 대해서 한번 예. 얘기를 여쭤볼게요. 왜 보여드리고 한다냐면 예. 이게 의인이 그 의인 가설에 따르면 의인이 못 들고 나왔던 이유가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정윤회 문건 파동이 있은 다음에 문서 보안을 굉장히 강화를 했더라고요. 박 전 대통령께서. 그래서 아무거나 다 모을 수 있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특수 검색대를 설치했답니다. 센서에 철장까지 갖춰가지고 무슨 저런데 요새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를 오늘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철거하도록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제 조 변호사님이 그 설명을 그 가치를 여쭤볼게요, 제가. 영런 시대를 끝내겠다라고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없앤 건데, 자, 조 변호사님. 도대체 종이에 특수용지를 발라가지고 종이를 들고 나가면 삐 소리가 나게 만들었다는 게 뭘 그렇게 감추고 싶었을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나가면 이게 이렇게 비밀이 유출된 걸 처벌하는 것과는 별도로 사람 입에 회자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사실들이 많았다라는 걸 추단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저런 시설이 또 우리나라의 그 국가기관 중에 한 군데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관련돼서 그 특수용지에 관련된 부분이 그 검색대를 통과하면 소리가 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민정수석실에서 뭔 문건을 그렇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였는지 저런 부분을 도입했다는 것도 조금
참 납득이 되기 어렵고요. 또 일단은 우병우 수석이 관련된 총 책임자였는데 이런 부분을 지시했다는 것만으로 볼 때도 우병우 수석은 전체적으로 부적절한 지시라든지 이런 회의들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방증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재조사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문건의 내용이 전부 다 소상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인 추론으로는 관련돼서 우병우 수석이 직접 기한하거나 관련된 부분들을 지시하지는 않았더라도 대부분 책임이 연관돼 있는 부분들의 문서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대통령 측근인 민정수석의 역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불법에 관련된 정황들이 있었다면 최소한 인지하고 대통령에 관련된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의 추가 지시사항이 있었으면 이 부분을 실행하는 데 조력을 했을 가능성은 꽤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조 변호사가 하는 이유가 고 기자님, 이게 문건이 2015년,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정무수석실 캐비넷에서 발견된 거는 2015년 3월 2일부터 무려 2016년 11월까지 만들어진 문건이에요. 네, 우병우 전 수석의 이 재임 기간과 거의 일치하죠. 거의 일치를 하죠. 게다가 비서실장도 이원종, 김병기, 또 정무수석으로도 이제 조윤선 전 장관이었던 그리고 현기환, 이재원 이런 분들이 정무실장도 했었고 수석도 했었고,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조윤선 수석 같은 경우에는 나는 처벌을 받고 있지만 최고비언론에서도 정말 블랙리스트라는 주장은 참기 어려웠다라고 하면서 남편과 같이 눈물까지 흘렸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캐비넷 문건에서 과연 이런 것들을 뒤집을 수 있는, 이분들이 억울하다는 주장이 사실 거짓 주장이라 악어의 눈물이다 이런 정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일부 문건에 대해서 홍남기 전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당시 기획비서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기획비서관이 그 사람이 이제 회의 자료를 본인이 기록하고 정리하느라고 이렇게 있었던 자료가 일부 같이 있는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의 기록 자체는 청와대에서 쓰임새 때문에 남겨둘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끝에는 파쇄해야 되는 게 맞지만 당시에는 이전 회의에서는 어디까지 얘기가 됐고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됐고 그런 것들을 누군가는 정리를 해야지 그 역할을 하는 게 제 생각엔 이 기획비서관의 역할이고 그래서 일단 마지막 회의까지 그게 필요가 했기 때문에 거기 있었던 건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제 문서의 형태가 공문의 형태가 된다면 지금까지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이나 김영한 전 수석의 업무수첩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의 또 이제 자기 기록이나 이런 것들은 간접 증거 정도로밖에 인정 못 받았던 게 공문의 형태가 아니고 그리고 본인이 메모를 한 거기 때문에 본인 생각을 어디까지 적었는지를 잘 모를 내용이었는데 일단은 이제 공문의 형태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거기에 나온 내용이 그동안 제기되던 안종범 업무수첩이나 이런 데 나온 것과 일치된다면 이 증거를 같이 완성해줘서 그동안 이 특검이나 검찰이 주장했던 바를 이제 말끔히 입증해 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안종범 수석 수첩도 있고 이번에 나온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퍼즐처럼 될 수 있을 것이다. 김기춘 전 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한테 불리한 내용이 나오면 그거는 그냥 안 수석이 모른다. 내 얘기 그거는 그냥 자기가 자기 생각 적은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재판 과정에서 얘기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박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나온 것이죠. 근데 그러려면 일단은 이 문건 자체를 써야 되는 게 당연한 얘기인데 최영일 평론가님, 먼저 이게 제가 최영일 평론가님은 법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죠. 일반인의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그거를 조대주 변호사님이 좀 해설을 좀 해주세요. 네네. 근데 이게 왜 제가 여쭤보냐면 청와대에서 이번에 발견된 거는 이게 단순 메모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 문건 형태이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공개를 못한다고 했고 그렇죠.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런 문건 공개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이게 정치적이다. 검찰에 고발을 하겠다. 청와대의 문건 공개를. 왜 이런 걸 생중계를 하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럼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못 본다고 생각하세요? 법적인 거는 조 변호사님이 설명을 해주실 거지만 일반인의 관점에서.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저는 그냥 일반인은 아니고요. 추리 소설을 많이 읽어서 머리가 좋은 일반인으로 해주세요. 아니, 추리 소설 안 읽으신 분들도 머리 좋아요? 좀 이상한 또 헤어스타일은 좋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국민들이 알 권리가 당연히 있다. 하지만 이 절차적인 검토는 필요하다.
그래서 전 청와대가 검찰로 넘겼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난 정부가 정상적인 정부였으면 법적 검토를 먼저 하는 게 옳은데 저는 검찰이 한번 이걸 스크리닝하고 이 정도는 공개해도 좋다. 이거는 좀 이제 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에 준하는 것이네요. 사실 대통령이 이걸 직접 지정한 바가 없어요. 대통령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권한대행이 지정을 대신했어요. 이것도 법적인 논란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해버렸으니까 그냥 기록관으로 넘어갔다 할 수 없다 치고 정이 필요하면 이게 고등법원에 영장을 받든가 국회에서 의결을 하든가 해서 열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흘리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것은 범죄의 흔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청와대가 공개하면 청와대가 정치적 빌미를 제공해서 정치적 공세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이미 야당들은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번 청와대는 지난번에 불통 청와대와 다르게 친절한 청와대다. 소통 청와대다. 이 정도 브리핑도 안 했으면 언론이 때로 달려들어서 무슨 자료가 어느 정도 분량이 어떻게 나왔는데 어디로 왜 넘긴 겁니까를 집요하게 문들하고 비생산적인 시간을 더 보냈을 거예요. 이 정도 공표 딱 좋다. 제가 보기에는 과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런 정도 내용은 공개할 수 있지만 목록만 이렇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이제 청와대가 몇 가지 팁을 달았어요. 지난번 거보다 더 세다.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들어있다. 네, 그 얘기는 조금만 있다가. 현 청와대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조금만 있다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뭔가 청와대가 줄 수 있는 최소한의 힌트였다고 보고 저는 검찰에서 이것을 검토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청와대가 이 쥐구 흔들었다는 표현도 야당이 썼습니다. 이거 옛날에 홍준표 대표가 쥐구 흔든 적이 있거든요. BBK 관련 문건이라든가 김경준 씨 등등에 대한 것들 본인들이 많이 과거에 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청와대는 쥐고 흔들진 않고 이렇게 보여주긴 했죠. 한 가지 메모를. 그런데 그 안에 삼성 아그레망 이렇게 써 있다고 치자고요. 우리가 봐도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지난번 특검에서는 안종범 수첩의 단 2단어의 조합 삼성과 아그레망을 가지고 이 당시에 미얀마죠. 대사. 유재경 씨를 이제 기업인 출신인데 삼성 출신인데 대사로 임명한 과정을 밝혀내서 최순실과의 커넥션을 밝히는 고리로 이제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건들은 제가 보기엔 1차적으로 수사가 필요하고 관련자들을 하나씩 세부적으로 적시해서 소환 조사가 필요한 정도이다. 그럼 이게 지금 오늘 나온 게 1361개 문건. 지난번 1차로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나온 게 300종, 300건. 그럼 4배가 넘는 건수예요. 이걸 조사하려면 저는 몇 년 걸릴 거라고 보는데. 이 검찰 조사를 받던 당시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우 전 수석이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밝힌 겁니다. 최근 청와대가 발표한 캐비넷 문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언론 보도 봤습니다마는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른바 청와대 캐비넷 문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 그런데 최근 검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이 직접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청와대 문건 16건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해당 문건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라고 설명하며 검찰 조사에서 문건의 작성자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문건 작성자는 다름 아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었던 현직 검찰 간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간부는 검찰 조사에서 2014년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의 지시로 작성에 관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이라면 우 전 수석이 직접 삼성 경영권 승계 등을 챙겼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일단 궁금한 게 청와대가 전 정권에 서류를 인수인계를 안 해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는 보도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게 발견이 될까요? 그러게요. 신기하지 않아요? 산타크로스 선물 같은데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하늘이 돕는다는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걸 까먹고 그냥 가지? 그러니까. 까먹은 건 아니겠죠. 일부러요? 고의적으로 누가 두고 갔겠죠. 설마 그거를 진짜요? 300건에 되는 문건을 캐비넷에다 두고 가겠습니까? 그게 원래 그 민정 라인하고 뭐 또 다른 라인? 사정? 네, 그 라인들이 쓰던 건데 현재는 민정수석실 직원들이 쓰는 곳에 자리가 부족해서 자리를 다시 재배치하려고 보니까 무거운 캐비넷이 있었다. 그 캐비넷 안에 300여 건의 문건이 나왔다. 근데 어때요? 우리 김현 대변인 춘추관 계실 때 춘추관은 사정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며칠 전에 우연히 청와대 어느 부서에
있는 분들 몇 분들하고 업무 관계로 이렇게 저녁 먹고 얘기할 틈이 있었어요. 근데 열악한 업무 환경을 얘기하면서 의자 같은 거 있잖아요. 피걱피걱 소리 나고 저 외부인들 오면 뭐 앉힐 데가 없고 할 정도. 그럼 총무비서관이 직무유기하고 있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이제 그 부서는 그렇다 그러더라고. 그거는 제가 볼 땐 좀 이상한 거죠. 그래? 네. 춘추관은 괜찮았던 모양이네. 이런 저런 등등 잘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누가 고의를 놔뒀을 가능성이 좀 더 높겠네. 왜냐면 막판에 싹 정리를 했을 그렇죠. 테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자기가 다 정리하게 돼 있죠. 결국은 그때 탄핵 국면이고 대통령 파면되고 이럴 때 일이 없기 때문에 서류 정리를 다 하고 그러니까 누가 우스갯소리를 하잖아요. 거기는 파쇄기를 대형 파쇄기 사고도 일을 안 한다. 파쇄기도 직무유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그럼 누가 놓고 갔을까?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어때요, 우리 김현 대변인 청와대에서 일해봤으니까. 지금 그 문서들 보면 그거는 작성자 누군지 다 확인할 수 있는 문건들이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생산자가 생산하고 접수하는 거니까 접수하는 것들이 다 이제 기록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확인하면 어느 선에서 작성되는지 다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 어저께 보니까 박수현 대변인이 브리핑할 때 보니까요. A4 용지 뒷면에 적어져 있는 메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수석 보좌관 회의 자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A4 용지가 전체는 수석 보좌관 회의에 그 배포된 자료고 그 뒤에다 메모한 거죠. 그리고 그 메모된 내용을 다시 김영환 그 전 민정수석이 비망록에 옮겨 적죠. 그래서 저의 경우는 다 가만히 있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아마 그때 그런 비슷한 얘기를 저희 형님하고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형님이 어디다 이제 글을 어디에 쓰셨지? 프레시안에 쓰고 오마이뉴스하고도 인터뷰를 하고요. 하여간 그때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굉장히 고맙죠. 김윤옥 목사님 고맙고 한국일보의 서하숙 기자님이 저를 위해서 이제 칼럼을 썼다가 완전히 그냥 종편에서 이지매를 당했어요. 그분도. 근데 이제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 이제 이것을 저쪽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 김기춘, 우병우 이렇게 해서 했다는 것도 문제지만은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런 상황이 딱 부딪혀서 종편이나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막 어떤 프레임을 잡아가지고 몰아가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왜 정상적으로 이렇게 됐지 하는 거를 생각 못하고 그냥 거기에 우리도 모르게 부하내동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물론 맞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선의로 왜 이렇게 세월호 이 문제를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여론에 역풍을 되게 해 하는 그런 심지어 선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잘못하면 사실은 이제 상대의 프레임에 말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 제가 보면서 지금 그 생각이 드는 게 그때 제가 아마 당 밖에 있을 때 우리 김현 의원하고 통화를 하고 얘기한 게 한 두 사안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 사안이었고 또 하나는 그 공천 때 이해찬 총리 막 컷오프 있죠. 이해찬 또 우리 정청래 할 때 제가 야 왜들 저러냐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럴 때가 있어요 보면. 정치인 개인에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냐면요. 프레임을 어떤 정치인의 갑질 이렇게 몰아가잖아요. 그러면 이쪽 사람들도 굉장히 그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미지가 나쁘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쏴대면은 제가 사실은 이제 3일까지는 저를 지지하고 제가 세월호 때문에 고생한 걸 아는 많은 사람들이 격려를 해줬어요. 근데 하루 종일게 채널A, TV조선, MBN에서 그냥 돌림빵을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무방비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멘붕이 다 와가지고 그러니까 세월호 문제가 저 때문에 교착 상태에 빠지고 하여간 결국은 세월호 그 특별법을 악용하게 되는 고리로 작용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싸울 건가, 어떻게 진실 규명을 할 건가를 고민하는데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영등포 경찰서예요. 그때 제가 강신명 경찰청장 시절인데 강신명 경찰청장이 저희 쪽에다가 얘기한 건 뭐냐면 일단은 폭행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기소가 안 되는 사건이다. 그다음에 현장에 있었던 것만으로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23일 날 조사받으면서 그리고 10월 1일 날 조사받으면서 제가 기소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부지검에 이제 송치가 돼 있잖아요. 제 사건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영등포 경찰서장과 수사과, 그다음에 서울경찰청장 요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저를 기소했는지를 따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종편에 하루 종일 이 보도하게 된 배경 저는 알고 있어요. 당시에 청와대에서 지시가 내려갔어요. 종편에 전화를 해서 이 문제를 왜 안 다루냐, 왜 세게 안 다루냐라고
했고 그게 홍보수석실의 관계자예요. 그러고 나서 이것이 막 증폭이 되거든요.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우병우 이제 민정비서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제 이것이 이제 저는 이후에 다뤄야 되는 거고 특히 김기춘의 권력 남용이죠. 직권 남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시를 해서 결국은 정치인의 정치 생명을 끄는 거니까 이제 이 문제까지 해가지고 좀 들여다봐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는 거죠. 최소한 보상을 받거나 이런 방법은 없어요? 민사소송이에요. 민사를 해야 되겠죠. 민사요. 치도록이라는 생생한 용어가 그때 이제 장이거든요. 그게 9월 19일인데 비서실장이 그러니까 저의 경우 이제 대리기사 남부 고발 다그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그 김영한 민정수석 빈막록에는 다그치도록이라는 내용은 없어요. 엄정 수사, 대리기사 남부 고발 철저 그러니까 이게 수사 저 이렇게만 생생한 돼 있죠. 말이네. 예, 그러니까 예. 바로 받아 쓴 거지. 받아 쓴 이거는. 거죠. 네. 다그치도록이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회의에서 김기춘이 이야기하는 걸 받아 쓰고 네. 나중에 비망록에 이제 정리해서 네. 요약한 거죠. 네. 그러니까 대리기사 남부 고발 엄정 수사라고 돼 있어요. 엄정 수사. 근데 여긴 철저 수사 지휘 다그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어떠십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문건 속에 또 등장해. 네. 열받으시겠어요? 제가 어저께 사실은 저희가 이제 당에 그동안 현장 최고위원회를 지역마다 이제 16개 시도별로 해서 대선에 공이 있는 분들 표창하고 현장에서 최고위원회를 하는 날인데 제주도에서 이제 일 끝내고 공항에 대기하고 있는데 이 뉴스를 봤어요. 추 대표님하고 같이. 그래서 추 대표께서 우병우 즉각 구속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바로 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성명서를 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차분히 저녁 때 이제 복귀를 해봤는데 17일 날 새벽인 사건이 발생하고 제가 사실은 경찰서에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 조치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18일 날 새벽에 이제 그 대리기사가 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내용의 글을 남기죠. 그러고 나서 이분이 19일 날 조사를 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저는 별로 뭐 내용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23일 날 자유청년연합에서 저를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이제 제출을 하죠. 그러고 나서 피의자로 둔갑이 돼요. 그래서 23일 날 제가 이제 영등포 경찰서에 원래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갑자기 제가 명함 빼서라는 그 말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폭행이 유발됐기 때문에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럴 수 없다. 참고인 신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피의자로 아무리 고발이 됐다고 바로 고발장을 접수한 날 무슨 피의자로 둔갑이 됐느냐라고 해서 제가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고 이후에 10월 2일 날 다시 이제 경찰에 불려가서 피의자 조사를 받아요. 19일 날 대리기사가 1차 조사를 받고 22일 날 경찰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대리기사한테 가서 명함 빼서란 소리를 혹시 들은 바가 있냐라는 주문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명함 빼서라는 말이 나오면서 사건이 키워지는 건데 결국은 이날 김기춘의 대리기사 남부 고발 철저 수사 지휘 다그치도록 하는 이 19일 날 지시가 22일 날 관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편도 그때부터 이제 키우는 거죠. 종편에서 네. 이제 20일부터 하루 종일 이제 보도가 돼서 40일 동안 다루죠, 이 문제를. 그리고 이즈음에서 현재 정치인 한 분이 저한테 슈퍼 갑질했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그것이 종편에 이제 논리가 제공이 되는 거죠. 김민석 의원님의 형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셨죠. 네. 아니 제가 그때 기억이 나요. 생생하게 이렇게 보는데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 상황 팩트를 모르니까. 근데 아니 세월호 유가족들을 저녁을 먹었건 소주를 한잔 했건 아니, 늘 마음이 짠해가지고 같이 있다가 저녁 같이 먹을 사람이 죄야. 그거 아무도 신경도 안 쓴 놈들이 죄야. 나 그냥 딱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왜 저걸 갖고 마치 그렇게 같이 저녁을 하고 이런 것 자체가 뭐 문제인 것처럼 막 몰아가더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랬죠. 내가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리고 왜 저렇게 하는데 당에서 말들을 안 하지? 그땐 저는 이제 당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좀 황당하고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마 그때 통화했죠. 통화했을 네,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야 이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왜들 뭐 불법에 관련된 정황들이 있었다면 최소한 인지하고 대통령에 관련된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추가 지시사항이 있었으면 이 부분을 실행하는 데 조력을 했을 가능성은 꽤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조 변호사가 하는 이유가 고 기자님 이게 문건이 2015년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정무수석실 캐비넷에서 발견된 거는 2015년 3월 2일부터
무려 2016년 11월까지 만들어진 문건이에요. 네, 우병우 전 수석의 이 재임 기간과 거의 일치하죠. 거의 일치를 하죠. 게다가 비서실장도 이원종, 김병기, 또 정무수석으로도 이제 조윤선 전 장관이 했던 그리고 현기환, 이재원 이런 분들이 정무실장도 했었고 수석도 했었고,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조윤선 수석 같은 경우에는 나는 처벌을 받고 있지만 최고비언론에서도 정말 블랙리스트라는 주장은 참기 어려웠다라고 하면서 남편과 같이 눈물까지 흘렸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캐비넷 문건에서 과연 이런 것들을 뒤집을 수 있는, 이분들이 억울하다는 주장이 사실 거짓 주장이라 악어의 눈물이다 이런 정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일부 문건에 대해서 홍남기 전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당시 기획비서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기획비서관이 그 사람이 이제 회의 자료를 본인이 기록하고 정리하느라고 이렇게 있었던 자료가 일부 같이 있는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의 기록 자체는 청와대에서 쓰임새 때문에 남겨둘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끝에는 파쇄해야 되는 게 맞지만 당시에는 이전 회의에서는 어디까지 얘기가 됐고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됐고 그런 것들을 누군가는 정리를 해야지 그 역할을 하는 게 제 생각엔 이 기획비서관의 역할이고 그래서 일단 마지막 회의까지 그게 필요가 했기 때문에 거기 있었던 건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제 문서의 형태가 공문의 형태가 된다면 지금까지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이나 김영한 전 수석의 업무수첩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의 또 이제 자기 기록이나 이런 것들은 간접 증거 정도로밖에 인정 못 받았던 게 공문의 형태가 아니고 그리고 본인이 메모를 한 거기 때문에 본인 생각을 어디까지 적었는지를 잘 모를 내용이었는데 일단은 이제 공문의 형태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거기에 나온 내용이 그동안 제기되던 안종범 업무수첩이나 이런 데 나온 것과 일치된다면 이 증거를 같이 완성해줘서 그동안 이 특검이나 검찰이 주장했던 바를 이제 말끔히 입증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안종범 수첩도 있고 이번에 나온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퍼즐처럼 될 수 그렇죠. 있을 그러니까 것이다. 김기춘 전 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한테 불리한 내용이 나오면 그거는 그냥 안 수석이 모른다. 내 얘기 그거는 그냥 자기가 자기 생각 적은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재판 과정에서 얘기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박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나온 것이죠. 근데 그러려면 일단은 이 문건 자체를 써야 되는 게 당연한 얘기인데 최영일 평론가님 먼저 이게 제가 최영일 평론가님은 법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죠. 일반인의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그거를 조대진 변호사님이 좀 해설을 좀 해주세요. 네네. 근데 이게 왜 제가 여쭤보냐면 청와대에서 이번에 발견된 거는 이게 단순 메모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 문건 형태이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공개를 못한다고 했고 그렇죠.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런 문건 공개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이게 정치적이다. 검찰에 고발을 하겠다. 청와대의 문건 공개를. 왜 이런 걸 생중계를 하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럼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못 본다고 생각하세요? 민사를. 이게 권력남용으로 유죄가 인정이 되면 민사소송을 할 수 있어요. 민사를 해야 되고. 김기춘요. 김기춘? 네. 어디 구석구석에 있는 것들은 다 뒤져서 아까 말씀하신 목록 이런 거 다 파쇄했을지 모르겠는데 덩그러니 놓여 있는 주요 문서를 내 것이 아니면 이게 거기서 일하는 행정 직원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여기 이렇게 한 다발이 있는데 마음대로 쓸 수 없으니까. 그러다가 그거를 행정요원 책상에 집어넣고 대략 잠궈버리고 시간은 이제 데드라인이 다가온 거죠. 이거 후다닥 하고 이제 갔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다 기록물로 통으로 지정. 근데 이게 황 대행이 직접 다 할 일이 아니잖아요. 뭐 본인이 돌아다닐 수는 없을 테니까. 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다 없애고 나갔다고 했는데 나만 돌아다니는 거 다 검열 다 찍을 수는 없으니까. 내무검사 못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들어다닐 수 있게 체크할 수는 있잖아요. 이게 첫 번째 가설이고 두 번째는 저는 두 번째가 유력한데 그게 의인 가설 그리고 내부 제보자 가설인데 저는 박근혜 정부에서 그 정무수석실이건 아니면은 이게 민정비서관실이건 이랬던 많은 직원 중에 다수가 적지 않은 복수의 사람들이 이건 부끄러운 행위 아닌가? 이건 문제 아닌가? 공직해본 사람들은 이게 문제라는 건 거의 다 알았을 거예요. 그 중에 나는 이걸 용기를 내서 내가 고발하거나 제보하지 못하지만 다음 정부가 청와대를 접수하면 이걸 꼭 좀 발견해 주기를 하고 묻어놓은 자료, 파쇄기에 집어넣지 않은 덩어리가
여러 덩어리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의인 가설이란 말이 네. 있는 말이에요? 만들어낸 말이에요? 만들어낸 겁니다. 오늘 굉장히 어려운 말 많이 쓰시네요. 네, 애를 많이 있어 쓰시는 보이려고 것 하는 같아요. 겁니다. 네. 조 변호사님, 제가 예. 재미있는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고 네. 네. 그다음에 그 화면에 대해서 한번 예. 얘기를 여쭤볼게요. 왜 보여드리고 한다 하냐면 예. 이게 그 의인 가설에 따르면 의인이 못 들고 나왔던 이유가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정윤회 문건 파동이 있은 다음에 문서 보안을 굉장히 강화를 했더라고요. 박 전 대통령께서. 그래서 아무거나 다 모을 수 있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특수 검색대를 설치했답니다. 센서에 철장까지 갖춰가지고 무슨 저런데 요새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를 오늘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철가도록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제 조 변호사님이 네. 그 설명을 그 가치를 여쭤볼게요. 제가 네. 영런 시대를 끝내겠다라고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없앤 건데 자 조 변호사님 네. 도대체 종이에 특수용지를 발라가지고 그러니까요. 종이를 들고 나가면 삐 소리가 나게 만들었다는 게 뭘 그렇게 감추고 싶었을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나가면 이게 이렇게 비밀 유출된 걸 처벌하는 것과는 별도로 사람 입에 회자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사실들이 많았다라는 걸 추단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저런 시설이 또 우리나라의 그 국가기관 중에 한 군데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관련돼서 그 특수용지에 관련된 부분이 그 검색대를 통과하면 소리가 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민정수석실에서 뭔 문건을 그렇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였는지 저런 부분을 도입했다는 것도 조금 참 납득이 되기 어렵고요. 또 일단은 우병우 수석이 관련된 총 책임자였는데 이런 부분을 지시했다는 것만으로 볼 때도 우병우 수석은 전체적으로 부적절한 지시라든지 이런 회의들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방증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재조사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문건의 내용이 전부 다 소상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인 추론으로는 관련돼서 우병우 수석이 직접 기한하거나 관련된 부분들을 지시하지는 않았더라도 대부분 책임이 연관돼 있는 부분들의 문서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대통령 측근인 민정수석의 역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